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듯이 울려 퍼졌다. 명진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 절박한 비명이 뒤섞여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이 지옥도의 한가운데 외상외과 교수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이 혼돈의 유일한 지배자였다. 차가운 회색 눈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했고 그의 입에서는 짧고 정확한 지시가 쏟아져 나왔다. 환자 혈압 급강하, 수액 최대 개방하고 승합제 준비해 3번 베드. 복부 팽만 심하다. 당장 CT실로 보내. 그의 존재감 하나만으로도 공황 상태의 인턴들과 레지던트들은 간신히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지우는 지난 15년간 감정이라는 것을 잊은 사람처럼 살았다. 아내 서연이 아들 민우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자신을 수술실에 가뒀다. 환자를 살리는 것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황금의 손이라 불리는 명성이었지만 그에게는 속죄의 시간일 뿐이었다. 그때 자동문이 격렬하게 열리며 새로운 환자가 실려 들어왔다. 코드 블랙 7구역 건설 현장 붕괴 사고 19세 추정 남성. 의식불명. 바이탈 불안정합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그러나 베테랑 구급대원의 얼굴에는 단순한 긴급함 이상의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지훈의 시선이 즉시 환자에게 고정되었다. 끔찍한 상태였다. 전신이 콘크리트 분진과 피로 뒤덮여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다.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뒤틀려 있었고 흉곽의 움직임이 비대칭적인 것으로 보아 심각한 흉부 외상이 분명했다. 지훈이 재빨리 환자 곁으로 다가갔다. 교수님, 이상합니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대원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붕괴 현장에서 발견됐지만 상처가 단순 매몰과는 다릅니다.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지우는 이미 알아차렸다. 소년의 몸 곳곳에 찍힌 상처는 날카로운 무언가에 의한 자상 혹은 방어흔처럼 보였다. 쓸데없는 소리. 환자 상태부터 브리핑해 지훈이 냉정하게 말을 잘랐다. 지금은 추리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다. 생명을 구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청진기를 귀에 꽂고 소년의 가슴에 댔다. 호흡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혈압 60에 40, 맥박 140회 이상. 쇼크 상태다. 트라우마 베이로. 지훈의 명령에 따라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간호사들이 소년의 몸에 각종 모니터링 장치를 부착하고 굵은 주사 바늘을 혈관에 꽂아 넣었다. O형 음성 적혈구가 즉시 수혈되기 시작했다. 지훈은 초음파 기계를 가져와 소년의 복부를 스캔했다. 복강 내 출혈, 간 파열 의심, 흉부에도 혈액이 차고 있다. 양측 흉관 삽입 준비,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지훈의 머릿속은 수백 가지 경우의 수와 그에 따른 처치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금 이 환자가 누구인지, 왜 다쳤는지 관심 없었다. 그는 오직 이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했다. 흉관 삽입 키트. 지훈이 외쳤다. 그는 메스를 받아들고 소년의 옆구리를 절개할 준비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의를 완전히 제거해야 했다. 피와 흙먼지로 젖어 찢어진 재킷과 티셔츠가 소년의 몸에 들러붙어 있었다. 인턴이 가위로 옷을 자르려 했지만 재질이 질긴지 애를 먹고 있었다. 비켜. 지훈이 인턴을 밀어내고 직접 외상용 가위를 집어들었다. 그는 거침없이 천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소년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는
더럽고 축축한 옷가지를 신속하게 제거해야 했다. 청진기를 대고 필요하다면 즉시 개용수를 준비해야 할 터였다. 가위날이 거침없이 천을 갈랐다. 그때였다. 가위날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리는 감촉이 전해졌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붕괴 현장에서 밝힌 파편인가. 그는 손가락을 넣어 얽힌 천 조각 사이를 더듬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낡고 질긴 가죽끈을 움켜쥐었다. 끈은 소년의 목에 걸려 있었. 지우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잡아당겼다. 피와 오물 틈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반짝였다. 은반지였다. 15년의 세월과 흙먼지에 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것은 분명 그가 아내와 함께 맞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며 맞췄던 작은 은반지, 반지 안쪽에는 그가 직접 새긴 이니셜이 있었다. S, J, 그리고 M, W, 서연, 민우,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15년 전, 그 끔찍했던 봄날,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아들 강민우. 지훈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시간이 멈췄다. 응급실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의 시선이 반지에 고정되었다. 그는 이 반지를 기억했다. 민우가 5살 생일날. 아내 서연이 웃으며 이 반지를 가죽끈에 꿰어 아들의 목에 걸어주었다. 우리 민우 부적이야. 이게 민우를 지켜줄 거야. 서연의 맑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날의 악몽이 떠올랐다. 인파로 가득 찼던 놀이공원. 잠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사이 돌아왔을 때 민우는 사라지고 없었다. 미친 듯이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날 이후 그의 시간은 멈췄다. 아내는 시들어갔고 그는 절망 속에 무너졌다. 지훈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황금의 손이라 불리던,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의 손이 제멋대로 요동쳤다. 수술용 마스크가 그의 거친 호흡에 따라 젖어들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침대 위의 소년을 바라보았다. 피와 먼지로 뒤덮인 얼굴.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소년의 얼굴을 덮고 있는 이물질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멍들고 부어오른 얼굴이었지만 그 아래로 희미한 윤곽이 드러났다. 아내 서연을 닮은 눈매, 그리고 자신을 닮은 고집스러운 인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곳에는 분명 그의 아들 민우가 있었다. 아, 지훈의 입에서 나온 것은 신음도 비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15년간 억눌러왔던 아버지의 절규였다. 응급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10년 넘게 그와 함께 일해온 오수간호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강지훈 교수가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민우야. 지훈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얼음장 같던 의사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소년의 손을 붙잡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아들의 손을. 바로 그때 환자의 심박수를 알리는 모니터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토해냈다. 심실세동, 심장이 멎어가고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아들을 덮치려는 순간이었다. 그 소리는 지훈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채찍이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아버지의 눈빛이 순식간에 다시 냉혹한 외과 의사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로 변했다. 그는 방금 찾은 아들을 이대로 잃을 수 없었다.
제세동기 200줄 차지 지훈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응급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간호사가 재빨리 패드를 건넸다. 모두 비켜. 지훈이 소리치며 패드를 소년의 가슴에 댔다. 클리어. 강력한 전류가 소년의 몸을 관통하며 튕겨 올렸다. 지훈의 시선은 모니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제발, 제발, 다시. 300줄 차지 클리어. 다시 한번 몸이 튀어 올랐다. 모니터의 직선이 잠시 흔들리더니 이내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파형을 그리기 시작했다. 돌아왔다. 사이너스 리듬. 누군가 외쳤다.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목에 걸린 반지를 다시 한번 움켜쥐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했다. 15년 만에 만난 아들의 존재 증명이었다. 오수간호사. 지훈이 마른 입술을 열었다. 당장 5월 수술실 최대치로 준비해. VIP 수술실로 열어. 그리고 이 환자. 지금 이 순간부터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접근 금지야. 보안팀 호출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수간호사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눈에서 평소의 냉철함과는 다른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광기를 보았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녀는 즉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쓸어보았다. 피투성이의 얼굴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얼굴이었다. 그는 이동 침대를 직접 밀기 시작했다. 민우야, 아빠가 여기 있다. 아빠가 절대 너를 다시 잃지 않아. 그의 중얼거림은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의 소음에 묻혔지만 그 맹세는 강철보다 단단했다. 수술실 자동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강지훈은 아들이 누워있는 이동 침대를 직접 밀고 들어섰다. 이미 최고의 외상팀이 집결해 있었다. 지훈이 신원 미상의 코드 블랙 환자를 위해 병원장 직권으로만 열리는 VIP 수술실을 가동시켰다는 소식에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의 얼굴에서는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눈물은 사라지고 오직 황금의 손이라 불리는 냉혹한 집도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그는 스크럼룸으로 향하며 명령을 내렸다. 수간호사. 수술실 내 모든 인원 재확인해. 이 수술 관련 정보는 S급 보안이다. 지금부터 내 허가 없이는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던 15년의 한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거의 광적으로 손을 씻었다. 거친 소독용 솔이 그의 피부를 붉게 벗겨냈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지금 그의 신경은 오직 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손상된 장기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수술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쓴 지훈이 수술대 앞에 섰다. 무영등이 환자의 피투성이 몸을 환하게 비쳤다. 메스. 그의 짧은 말에 간호사가 칼을 건넸다. 지훈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인체의 가장 정밀한 지도를 그리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날카로운 칼날이 소년의 흉부 중앙을 갈랐다. 개용술이 시작되었다. 늙골 절단기가 뼈를 자르는 소리가 수술실의 정적을 깼다. 늙골, 다발성, 골절. 좌측 폐가 완전히 붕괴됐다. 흉곽 내 출혈이 심각해. 지훈이 낮게 읊조렸다. 그는 지체 없이 폐에 밝힌 뼈 조각을 제거하고 파열된 혈관을 찾아 지혈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15년 전 그날의 기억으로 가득 찼다. 화창한 봄날의 놀이공원. 5살 민우의 맑은 웃음소리. 아빠,
저거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잠시였다. 아들의 손을 놓고 아이스크림 가게로 향했던 그 찰나의 순간 돌아왔을 때 벤치는 비어 있었다. 민우가 쥐고 있던 빨간 풍선만이 하늘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 민우야, 강민우. 그의 절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묻혔다. 그날 그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석션, 출혈 부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훈의 목소리가 현실로 돌아왔다. 그의 손가락이 흉곽 깊숙한 곳을 더듬었다. 대동맥군 근처에서 미세한 파열이 감지되었다. 7, 0, 프롤린. 클램프 준비. 그는 가장 위험한 부위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듯한 정교한 손놀림이었다. 수술은 계속되었다. 흉부 수술을 마친 그는 곧바로 개복술로 전환했다. 초음파 검사대로 가니 심각하게 파열되어 있었다. 복강은 이미 피바다였다. 혈압 계속 떨어진다. 수혈팩 더 가져와. 지금 당장. 지훈의 고함에 수술실이 다시 긴박하게 돌아갔다. 그는 간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손상된 부위를 확인했다. 그때 아내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우가 사라진 후 그녀는 웃음을 잃었다. 텅 빈 민우의 방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녀의 텅 빈 눈동자. 그녀는 음식을 거부했고 말수를 줄였고 그렇게 서서히 시들어갔다. 의사들은 그녀의 사인을 시민성 쇼크 및 영양실조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상심으로 죽었다. 부서진 마음이 그녀를 데려갔다. 아들을 잃고 아내마저 잃은 그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남겨졌다. 그때부터 강지우는 병원에서 살았다. 수술실만이 그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면서 그는 자신의 죽어가는 영혼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그저 기계처럼, 감정 없는 껍데기처럼. 간정맥 파열이다. 이대로는 과다출혈로 죽는다. 지훈이 중얼거렸다. 수술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간정맥 파열은 외상외과 의사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교수님, 프리바나 수술 간정맥 손상 시간을 체외로 적추로 수리하는 고난도 수술로 전환해야 합니까? 레지던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시간이 없어. 지훈이 잘라 말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부터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강지훈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간 우엽 전체를 압박한다. 간 문맥 혈류 차단 준비. 15분 안에 끝내야 한다. 그는 가장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 그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파열된 혈관을 찾아내고 봉합하고 지혈제를 도포했다. 15년 동안 쌓아온 그의 모든 경험과 기술이 이 한순간을 위해 폭발했다. 그는 지금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구하고 있었다. 10분이 지났다. 12분이 지났다. 14분 30초. 클램프 해제. 지훈이 명령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차단되었던 혈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봉합 부위에서 더 이상의 출혈은 보이지 않았다. 됐다. 잡았어. 누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술은 8시간을 넘기고 있었다. 다른 외과 의사들이 교대로 들어왔지만 지훈은 한순간도 수술대 앞을 떠나지 않았다. 마지막 피부 봉합이 끝났을 때 동쪽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바이탈 안정. 수술 종료. 지훈이 지친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수술실 벽에 기댔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온몸에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아들이 실려나가는 침대를 바라보았다. 아들은 중환자실 ICU로 이송되었다. 그는 수술 가운을 벗어던지고 곧바로 중환자실로 향했다. 중환자실의 격리병실. 피와 오물을 닦아낸 소년의 얼굴이 드러났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곳에는 아내 서연의 눈매와 자신의 인매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수십 개의 튜브와 전선이 아들의 몸에 연결되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우는 아들의 침대 옆에 주저앉았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민우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뇌 손상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의사로서의 냉철한 판단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지금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그는 간호사가 따로 챙겨둔 낡은 가죽끈과 은반지를 집어들었다. 피와 흙을 조심스럽게 닦아내자 반지 안쪽에 새겨진 S, 한J, and M, W 이니셜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반지를 쥔 채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은 따뜻했다. 민우야. 아빠가 왔어. 늦어서 미안하다. 지훈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그는 15년 만에 찾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15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다. 수술은 끝났지만 그와 아들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 교수가 8시간의 사투 끝에 코드 블랙 환자를 살려냈다는 소식은 다음 날 아침 명진 대학병원을 순식간에 휘저었다. 단순한 붕괴 사고가 아니었다. 흉부와 복부의 복합 파열. 이미 사망 판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환자를 강지훈이 지옥의 문턱에서 끌어올렸다는 사실은 곧 신화가 되었다. 간호사 스테이션과 의국 휴게실에서는 황금의 손이 또 한 번 기적을 행했다는 속삭임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 모든 소문에서 스스로를 차단했다. 그는 중환자실 격리병동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다. 아들의 생체 신호가 표시되는 모니터만이 그가 바라보는 유일한 세상이었다. 한편 그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 통유리 창으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지만 사무실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동토처럼 차가웠다. 이곳은 겉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선재단인 엘리시움 재단의 이사장실이었지만 그 실체는 어둠 그 자체였다. 재단의 이사장 윤태영이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정의라는 단어가 먹물로 쓰여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일말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 가장 불쌍한 아이들을 납치해 자산으로 키워내는 인물이었다. 그에게 아이들은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사무실 문이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들어섰다. 최 이사, 윤태영의 수족이자 재단의 모든 어두운 일을 처리하는 집행자였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이사장님, 그가 낮게 보고했. 윤태영은 붓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래, 스펙터는 어떻게 됐나? 임무에 실패한 자산은 폐기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그의 목소리는 갓 내린 커피 향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는 어젯밤 실패한 암살 임무에 대해 보고받은 참이었다. 7번 자산. 스펙터가 살아있습니다. 최 이사의 보고는 간결했다. 윤태영의 붓이 순간 멈췄다. 먹물이 화선지 위로 번져나갔다. 살아있다고 윤태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건물 붕괴는 자네의 청소팀이 확실하게 처리했다고 들었는데. 최 이사는 표정 변화 없이 답했다. 붕괴 현장에서 구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명진대학병원 외상센터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들어 윤태영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신원 미상의 붕괴 사고 환자에 대한 병원 내부의 간단한 리포트가 떠 있었다. 윤태영은 태블릿을 노려보았다. 명진. 강지훈인가? 귀찮은 의사가 하나 끼어들었군. 그는 강지훈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강지훈은 그저 수리 기술이 뛰어난 정비공에 불과했다. 중요한 것은 자산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아이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 이사가 조용히 말했다. 비록 실패했지만 스펙터는 우리가 15년간 공들여 만든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 아이의 기억이 돌아오거나 혹은 누군가 그 아이의 과거를 캐기 시작한다면 재단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윤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실패한 자산은 불량품일 뿐이야. 그리고 불량품은 즉시 폐기해야지. 다른 자산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테고. 그의 목소리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병원이라 시끄럽게 처리할 수는 없겠군. 윤태영이 중얼거렸다. 최 이사, 자네가 직접 가게.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하게 그 스펙터라는 불량품을 회수하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영원히 잠재우든 흔적을 남기지 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최 이사가 고개를 숙였다. 담당 의사인 강지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의 질문에는 강지훈 역시 청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냥 의사일 뿐이야. 윤태영이 오만하게 손을 저었다. 아들 잃고 일에 미친 불쌍한 영혼이지. 그는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그저 환자를 살리려는 것뿐이겠지. 우리의 목표는 오직 자산칠이다. 그 의사에게 쓸데없이 주목을 끌지 마. 명심하겠습니다. 최 이사가 그림자처럼 물러났다. 그는 엘리시움 재단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을 동원할 준비를 했다. 병원 내부에도 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의사가 된 인맥들이 심어져 있었다. 그들을 이용하면 사고로 위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터였다. 같은 시각. 지훈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15년 만에 만난 아들. 하지만 15년의 세월은 민우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듯했다. 지훈은 아들의 몸에 남은 수많은 흉터를 보았다. 오래된 상처와 새로 생긴 상처.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 그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들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자신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미안하다는 것이었다. 그날 손을 놓쳐버려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고.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병원 관계자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을 엘리시움 재단의 사회공헌팀장이라고 소개했다. 신원 미상의 청소년 환자라고 들었습니다. 남자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희 재단은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청소년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싶은데 보호자 되시는 분이 혹시 교수님께서 담당 의사신가요? 지훈의 온몸에 경고음이 울렸다. 그는 15년간 아들을 찾으며 수많은 사기꾼과
위선자들을 만나왔다. 그의 본능이 이 남자가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환자는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용건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임시 보호자입니다. 최 이사는 그는 가명을 대고 있었다. 지훈을 유심히 관찰했다. 피곤해 절어 있었지만 눈빛은 살쾡이처럼 날카로웠다. 보통의 의사가 아니었다. 단순한 의사가 아니다. 무언가 알고 있거나 혹은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있다. 아, 그러십니까?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군요. 최 이사가 능숙하게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다. 그럼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다. 지훈은 남자가 사라진 복도를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엘리시움 재단.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 병원에도 거액을 기부하는 좋은 이미지를 가진 재단이었다. 하지만 너무 빨랐다. 환자가 들어온 지만 하루도 되지 않아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그는 즉시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안팀장, 나 강지훈 교수다. 지금 당장 중환자실 1번 격리병실 앞 CCTV 24시간 감시 인력 추가 배치해. 내 허락 없이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들여보내지 마. 방금 엘리시움 재단이라는 곳에서 사람이 다녀갔다. 그 남자 신원. 지금 당장 파악해. 지훈은 아들의 목에 걸려있던 반지를 다시 꺼내보았다. 이것이 민우를 찾게 해준 유일한 단서였다. 그리고 이것이 민우를 위험에 빠뜨린 이유일 수도 있었다. 그는 이제 의사일 뿐만 아니라 아들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했다. 15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터였다. 최 이사는 병원 로비를 빠져나오며 차에 올라탔다. 그는 윤태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사장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강지훈이 단순한 의사가 아닙니다. 그가 자산치를 비정상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그게 무슨 소리지? 윤태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강지훈의 눈빛이 무언가를 지키려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단순히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최 이사가 보고했다. 전공법은 위험합니다. 내부 조력자를 이용해 사고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겁니다. 중환자실 격리병실의 공기는 무겁고 인공적이었다. 규칙적인 모니터의 경보음과 인공호흡기의 씩씩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강지훈은 꼬박 이틀째 아들의 침대 곁을 지켰다. 그는 잠을 자지도 먹지도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저 가느다란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아들에게 향해 있었다. 최 이사라는 자가 다녀간 후 지훈은 병실 앞보안을 3배로 강화했다. 병원장이 직접 항의 전화를 걸어왔지만 지훈은 내 환자에게 접근하는 모든 위협은 내가 직접 제거한다라는 한마디로 묵살해버렸다. 병원 내에서 강지훈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지훈이 잠시 지친 눈을 감았다 떴을 때였다. 그는 침대 위에 아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단순한 경련이 아니었다. 소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다. 15년 만에 지훈은 아들의 눈을 마주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5살 민우의 맑음은 없었다. 그곳에는 깊은 심연과 같은 공허함, 그리고 주변을 탐색하는 날카로운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이라기보다는 덫에 걸린 야생동물의 눈빛이었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민우야. 지훈이 저도 모르게 속삭이며 손을 뻗었다.
그가 아들의 팔에 닿으려던 순간 소년의 몸이 용수철처럼 반응했다. 비록 온몸이 으스러진 상태였지만 소년은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침대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 움직임은 훈련된 살인자의 그것이었다. 커헉. 격렬한 움직임에 수술 부위가 터질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소녀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저 이를 악물고 지훈을 노려볼 뿐이었다. 눈동자는 이 낯선 공간과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자를 빠르게 스캔했다. 위협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괜찮아. 민우야. 아빠야. 널 해치지 않아. 지훈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두 손을 들어 보였다. 항복의 표시였다. 하지만 소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민우라는 이름에도 아빠라는 단어에도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소녀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몸에 연결된 수많은 튜브와 링거줄을 거칠게 잡아당기려 했다. 구속을 벗어나려는 본능적인 몸부림이었다. 안 돼 그러면 죽어. 지훈이 다급하게 외치며 소년의 손을 제압했다. 소년의 저항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흉부와 복부에 치명상을 입은 환자라고는 믿을 수 없는 힘이었다. 지훈은 의사가 아닌 아버지로서 필사적으로 아들을 끌어안았다. 제발, 제발 가만히 있어. 아들. 제발. 그의 애원이 병실을 울렸다. 지훈의 품에서 소년의 몸이 잠시 굳었다. 아들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었다. 지훈의 품이 따뜻해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15년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접촉이었다. 그를 통제하거나 고문하거나 훈련시키기 위한 접촉이 아닌 그저 붙잡으려는 접촉. 소년의 거친 호흡이 조금 잦아들었지만 경계심은 풀리지 않았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아들을 다시 침대에 눕혔다. 아들의 눈은 여전히 그를 향한 의심과 저기로 가득 차 있었다. 15년의 세뇌. 지훈은 참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의 아들은 돌아왔지만 민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니?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고 있던 낡은 은반지를 꺼내들었다.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다. 이거 엄마가 준 부적이야. 네가 5살 때. 기억 안 나? 그는 반지를 소년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소년의 시선이 반지에 고정되었다. 공허했던 눈동자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반가움이나 그리움이 아니었다. 소년의 머릿속으로 조각난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물, 숨이 막히는 고통, 잊어버려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그리고 이 반지를 빼앗으려던 검은 옷의 남자들. 아. 소년이 머리를 감싸주며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기억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반응한 것이었다. 반지는 행복의 상징이 아니라 고통의 일부로 각인되어 있었다. 소년은 반지를 마치 독사처럼 노려보며 다시 몸을 뒤로 뺐다. 지훈은 절망했다.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마저 거부당했다. 그는 반지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는 깨달았다. 15년의 세월은 그의 아들에게서 이름과 기억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감정마저 빼앗아갔다는 것을. 저 아이는 스펙터, 유령이라는 코드명이 더 어울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지훈은 무너질 수 없었다.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다. 그는 아들을 이렇게 만든 자들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아들을 다시 위협하는 자들로부터 아들을 지켜내야 했다. 그는 의사가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는 병원 정보 시스템에 접속했다.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그날 붕괴 현장 최초 신고 기록. 그리고 이송 기록 전부 내게 보내. 구급대원들의 보고서 원본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아들을 스펙터로 만든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동시에 그는 아들을 청소하러 온 최 이사와 엘리움 재단을 떠올렸다. 그들은 같은 무리일 것이다. 지우는 의사로서의 권한을 넘어 병원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이 발견된 7구역 건설 현장의 소유주를 검색했다. 엘리시움 재단의 이름이 나왔다. 재단이 청소년 자활센터 건립을 위해 후원한 부지였다.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지훈은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지쳐 잠들었는지, 혹은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는지 모를 상태로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표정은 15년의 악몽을 여전히 꾸고 있는 듯했다. 민우야. 지훈이 낮게 읊조렸다.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빠가 전부 찾아낼 거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빠가 반드시 널 지킬게. 그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복수를 준비하는 전략가이자 아들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는 전사였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 이사가 움직일 시간이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 명진대학병원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마저 잦아드는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취약한 순간이었다. 중환자실, 격리, 병동. 강지우는 여전히 아들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잠들지 않았다. 그의 눈은 아들의 바이탈 모니터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태블릿 PC를 번갈아 응시하고 있었다. 그 태블릿은 간호사 스테이션의 CCTV 화면이 아니었다. 지훈이 병원 정보팀의 오랜 지인에게 부탁해 1번 격리 병실로 이어지는 모든 복도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도록 별도로 설치한 비공식 루트였다. 그의 감각은 짐승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최 이사라는 자의 위선적인 미소. 그리고 엘리시움 재단이라는 이름이 아들이 발견된 장소와 일치한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은 아들을 되찾으러 혹은 영원히 침묵시키러 올 터였다. 지훈은 기다렸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15년 전 아들을 잃었던 무력한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포식자로서 기다렸다. 그는 아들의 몸에 연결된 수액 라인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할 수 없었다. 한편 병원 밖 어두운 세단 안에서 최 이사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병원 건물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강지훈이라는 의사가 조금 귀찮게 굴었지만 그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의사는 결국 의사일 뿐. 사람을 살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존재들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 의사는 아들 잃은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닐 거야. 그저 환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일 뿐. 최 이사는 혼잣말을 하며 휴대폰을 들었다. 그는 병원 내부의 조력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시작해. 그리고 그는 청소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산 치료는 심각한 외상 후유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처리한다. 약물은 이미 전달했을 터. 흔적 남기지 마. 강지훈 교수는 방해가 되면 적당히 제압해. 죽이지만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강지훈에 대한 일말의 경계심도 존중도 없었다. 오만한 짓이었다. 새벽 2시 14분. 지훈의 태블릿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청소 카트를 미는 병원 직원이었다. 병원의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중환자실 구역의 소독은 이미 저녁에 끝났다. 저 직원은 이 시간에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지훈의 심장이 낮게 울렸다. 그는 소리 없이 일어섰다. 민우는 여전히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 있었다. 지훈은 아들의 이마를 한번 쓸어주고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그는 청소부가 오는 방향의 모퉁이에 몸을 숨겼다. 청소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접근했다. 그는 1번 격리병실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보안팀이 배치한 경비요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정확히 노렸다. 내부 조력자가 경비요원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 것이 분명했다. 청소부는 마스터키로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청소 카트에서 작은 주사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병실 문 옆에 달린 수액을 외부에서 주입할 수 있는 작은 포트를 열었다. 환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약물을 주입하려는 속셈이었다. 그가 주사기를 포트에 연결하려던 바로 그 순간 거기서 뭐 하는 거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청소부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어둠 속에서 강지훈이 서 있었다. 아, 교수님. 소독액을 보충하러. 암살자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둘러댔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지훈의 목을 향해 있었다. 어떻게든 이 의사를 제압해야 했다. 이 병실은 내가 직접 관리해. 자네 부서에서는 접근 금지 명령을 못 들었나. 지훈이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 기세는 수술실의 집도의가 아니었다. 암살자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주사기를 지훈에게 겨누며 달려들었다. 방해하지 마. 목표는 지훈을 찌르고 병실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였다. 하지만 지훈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암살자의 손목을 정확하게 움켜쥐었다. 15년간 수천 번의 메스를 잡았던 그의 손아귀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암살자의 손에서 주사기가 떨어졌다. 염화칼륨. 심장을 즉시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약물이었다. 암살자는 다른 손으로 지훈의 복부를 가격하려 했다. 그러나 지훈은 이미 그의 다음 동작을 읽고 있었다. 지훈은 암살자의 팔을 비틀며 그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두 사람의 몸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암살자는 지훈이 단순한 의사라고 생각했던 것을 처절하게 후회했다. 지훈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암살자의 몸을 제압한 채 그를 질질 끌고 가장 가까운 린넨실 세탁물 보관실로 밀어 넣었다. 문이 닫히고 좁고 어두운 공간에 두 남자만 남았다. 내 놈을 보낸 게 최 이사인가? 지훈이 낮게 물었다. 아니면 윤태영인가? 암살자는 대답 대신 품속에 숨겨둔 예비 주사기 진정제를 꺼내 지훈의 허벅지를 찔렀다. 지훈의 다리에 순간적으로 마비가 왔지만 그는 비명 대신 이를 악물었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이 그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지훈은 의학적 지식을 살인 기술로 사용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암살자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암살자의 목 측면, 경동맥동 캐로리띠 사이누스를 손날로 가격했다. 그곳은 혈압을 조절하는 치명적인 급소였다. 헉. 암살자의 눈이 뒤집혔다. 강력한 충격에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차단되고 극심한 쇼크가 몸을 덮쳤다. 암살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 지우는 쓰러진 암살자의 팔을 꺾어 완전히 제압하고 린넨실 선반에 있던 붕대로 그의 손발을 묶어버렸다. 모든 것은 1분도 채 안 되어 일어났다. 지우는 주사기가 꽂힌 자신의 허벅지를 내려다보았다. 다행히 약물이 깊게 주입되지는 않았다. 그는 절뚝거리며 린넨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린넨실에 선물이 하나 있다. 경찰 부르지 마. 자네가 신뢰하는 인원만 데리고 와서 조용히 처리해. 그리고 이놈이 사용한 약물. 당장 성분 분석해.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아들의 병실로 돌아갔다. 민우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지우는 아들의 곁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최 이사와 윤태영. 그들은 의사를 얕봤다.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를 얕봤다. 지우는 이제 확신했다. 이 병원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데리고 이곳을 탈출해야 했다. 강지우는 린넨실에서 제압한 암살자를 백이태 팀장에게 인계했다. 백이태는 해병대 수색대 대위 출신으로 5년 전 지훈이 끔찍한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던 그의 외동딸을 기적적으로 살려낸 이후 지훈에게 목숨을 빚진 이었다. 그는 묶여있는 암살자와 바닥에 떨어진 염화칼륨 주사기를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교수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지훈은 진정제를 맞은 허벅지를 절뚝이며 중환자실로 돌아왔다. 아직 약 기운이 완전히 퍼지지 않았지만 위기감과 분노가 아드레날린이 되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병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이제 이 중환자실은 아들을 지키는 요새가 아니었다. 적의 한복판에 노출된 함정이었다. 그는 즉시 백이태 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배 팀장. 그놈. 입을 열었나 수화기 너머로 백이태의 억눌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대화를 마쳤습니다. 엘리시움 재단 소속의 전문 처리팀입니다. 자산 치료를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시자는 최 이사가 맞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자산, 그의 아들을 물건 취급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누르며 그가 말했다. 이 병동은 뚫렸다. 병원 내부 조력자가 있어. 놈들은 반드시 다시 온다. 더 강력하게. 민우를. 이 환자를 당장 옮겨야 한다. 어디로 말입니까? 백이태가 즉각 상황의 심각성을 받아들였다. 병원 전체에 그들의 눈과 귀가 심어져 있을 겁니다. 정문을 나서는 순간 표적이 될 겁니다. 지우는 잠시 밖을 내다보았다. 병원 로비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는 병원 전체 구조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적의 눈을 피하고 동시에 아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의료 장비를 즉시 세팅할 수 있는 곳. 단 한 군데밖에 없었다. 구관 7병동. 10년 전 암센터 이전으로 폐쇄된 VIP 병동이다. 거긴 전력과 산소 중앙 공급 라인이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교수님, 거긴 유령 병동이라고 불릴 만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입니다. 백이태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 보안 루트를 확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동이 문제입니다. 중환자실에서 구관 7병동까지는 복도를 통하면 최소 10분이 걸립니다. 발각될 겁니다. 시선을 돌려야지.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놈들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아주 큰 혼란이 필요해. 배 팀장.
자네 권한으로 코드레드를 발동시킬 수 있나? 백이태는 숨을 삼켰다. 코드레드. 병원 전체 비상 화재 경보였다. 그것은 병원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카드였다. 교수님, 그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겠군요. 실제 불을 낼 필요는 없어. 지훈이 냉정하게 지시했다. 본관과 가장 먼 동관 3층 재활치료실에서 발동해. 연기만 피우고 경보를 울려. 모든 인력과 놈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어. 정확히 10분 뒤 새벽 4시에 실행한다. 10분 뒤 실행하겠습니다. 백이태가 짧게 답했다. 교수님은 경보가 울리면 즉시 환자와 함께 지하 2층 중앙배관 통로로 이동하십시오. 제가 그쪽에서 합류해 구관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모든 계획은 단 1분 만에 완료되었다. 지훈은 전화를 끊고 즉시 움직였다. 그는 민우에게 연결된 수많은 모니터링 장치 중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했다. 대신 휴대용 심장 모니터와 인공호흡기, 그리고 응급 약물이 담긴 키트를 챙겼다. 그는 아직 의식이 혼미한 아들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민우야, 정신 차려. 지금부터 조금 흔들릴 거야. 아빠, 아빠 말 들어야 해. 지훈의 목소리에 아들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어젯밤의 공격을 기억하는지 아들의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와 경계심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은 아들의 몸을 이동용 침대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무서워하지 마. 이번엔 아빠가 절대 놓지 않아. 정확히 새벽 4시, 끼익, 병원 전체에 고막을 찢을 듯한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붉은 비상등이 복도를 비추기 시작했다. 코드레드, 코드레드 동관 3층 재활치료실에서 화재 발생. 동관 3층 재활치료실에서 화재 발생. 모든 인원은 즉시 중환자실 간호사 스테이션이 발칵 뒤집혔다. 간호사들과 당직 의사들, 보안요원들이 모두 동관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환자들의 비명과 의료진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순식간에 혼돈이 찾아왔다. 지훈은 바로 이 순간을 노렸다. 그는 민우가 누운 침대를 밀고 격리 병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는 아수라장이었다. 아무도 중환자 한 명이 사라지는 것에 신경 쓰지 못했다. 지훈은 비상 엘리베이터가 아닌 가장 구석에 있는 직원용 서비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그들을 지하 2층으로 실어내렸다. 문이 열리자 그곳은 병원의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면의 공간이었다. 거대한 배관들이 얽혀 있고 기계 소음이 울리는 어둡고 축축한 미로. 백이태 팀장과 그가 가장 신뢰하는 2명의 보안 요원이 손전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교수님, 이쪽입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침대를 밀기 시작했다. 터널 안은 한 줄기 빛도 없었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침대 바퀴가 시멘트 바닥을 구르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민우는 이 낯선 환경에 겁에 질린 듯 가늘게 신음했다. 지훈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아. 그의 손은 아들을 안심시키려는 아버지의 손이었지만 그의 눈은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지휘관의 눈이었다. 그들은 10년간 사용되지 않은 구간 화물 엘리베이터 앞에 멈췄다. 백이태가 굳게 잠긴 쇠사슬을 절단기로 끊어냈다. 엘리베이터는 끔찍한 소음을 내며 그들을 7층으로 끌어올렸다. 문이 열리자 두꺼운 먼지 냄새와 함께 10년 동안 시간이 멈춘 공간이 나타났다.
구간 VIP 병동, 전력과 산소 라인. 30분 전에 복구 완료했습니다. 백이태가 보고했다. 이제부터 이 칠병동 전체는 제 직속팀이 24시간 통제합니다. 교수님의 허가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할 겁니다. 지훈은 민우를 가장 안쪽 병실로 옮기고 가져온 의료 장비들을 능숙하게 연결했다. 바이탈 사인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는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곳은 그들의 새로운 요새였다. 같은 시각, 병원 밖에서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던 최 이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단순한 화재 사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 내부 조력자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이사님 환자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최 이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화재 경보가 울린 직후에 강지훈 교수와 함께 증발했습니다. 중환자실 CCTV는 그 순간 모두 먹통이었습니다. 함정입니다. 최 이사는 불이 붙은 담배를 소나기로 구겼건 뜨거운 재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분노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강지훈. 그는 이를 갈았다. 그저 아들 잃은 슬픔에 잠긴 의사라고 생각했던 자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은 것이었다. 그는 강지훈을 너무 얕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칠병동의 공기는 무거웠다. 10년간 사람의 발길이 끊긴 복도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빗줄기만이 유일한 광원이었다. 강지훈은 이 버려진 공간을 완벽한 요새이자 중환자실로 개조했다. 백이태 팀장이 입구에서 모든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다. 이 상대적인 안전 속에서 지훈은 의사이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그는 매일 아들의 상처를 소독하고 드레싱을 교체했다. 수술 부위는 다행히 감염 없이 잘 아물고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몸이 아니었다. 15년의 세월이 핥히고 간 아들의 영혼이었다. 민우 혹은 스펙터라 불렸던 소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다. 그는 짐승처럼 경계하며 지훈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다. 지훈이 주사기를 들면 몸을 경직시켰고 식사를 가져오면 독이 들었을까봐 입을 대지 않았다. 그는 이 세상에 대가 없는 친절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지훈은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아들 앞에서 먼저 음식을 먹어 보였다. 독 없어. 그냥 수프야. 그의 행동은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능적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동물의 구애와도 같았다. 며칠이 지나자 민우는 마침내 지훈이 건네는 죽을 받아먹기 시작했다. 지훈은 아들의 멍든 팔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 어떤 훈련이나 통제의 목적도 없는 순수한 돌봄의 손길이었다. 민우는 그 손길에 움찔거리면서도 피하지 않았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혼란이 스쳤다. 이 남자는 왜 자신을 죽이지 않는가? 왜 이 쓸모없는 자산을 고치려 하는가? 왜? 며칠 만에 민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15년간 사용하지 않은 악기처럼 거칠고 낯설었다. 왜? 나를.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왜 나를 살렸는가? 왜 나를 지키는가? 왜 도망쳤는가? 그 모든 질문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아들의 손을 잡고 있던 손을 멈추었다. 그는 아들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널 구하는 데 이유가 필요하나? 그는 반문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다. 이 아이에게는 이유가 필요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목적과 대가가 따랐을 테니까. 내가 내 아버지니까. 지훈이 말했다. 아버지라는 단어에 민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에게 아버지나 가족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다. 나는 자산 7입니다. 그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나는 결함품입니다. 그 말은 지훈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었다. 자신의 아들이 스스로를 결함품이라고 칭하는 현실. 아니야.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넌 결함품이 아니야. 넌 강민우야. 내 아들이다. 그들이 널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야. 그들. 시설 말인가. 시설, the facility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민우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고통스럽게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하얀 방, 반복되는 훈련,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약물, 그리고 끊임없는 세뇌. 아, 아파. 소년이 비명을 질렀다. 지우는 즉시 아들을 끌어안았다. 격렬하게 저항하던 몸부림이 아버지의 단단한 품 안에서 서서히 잦아들었다. 지훈의 심장 소리가 민우의 귀에 전해졌다. 그것은 그가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안정적인 리듬이었다. 말해봐. 민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훈이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다 털어놔. 그래야 네가 살아. 그 따뜻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스펙터의 단단했던 껍질이 마침내 깨지기 시작했다. 민우는 조각난 파편처럼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항상 훈련받았어요. 그는 공허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도구였어요. 감정은 실패를 의미했어요. 우리는 오직 명령에만 복종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의 이야기는 끔찍했다. 납치된 아이들은 감정을 거세당하고 살인 병기로 키워졌다. 민우, 즉 스펙터는 그중 가장 뛰어난 작품이었다.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아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날 마지막 임무. 민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정치인을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어요. 7구역 건설 현장. 연설 중이었죠.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저격 지점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왜 실패했지?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가 발견되었을 때의 상처는 단순한 붕괴 사고가 아니라 동료의 소행처럼 보였다. 그가 웃었어요. 민우가 중얼거렸다. 타깃이 연설 중간에 자기 손녀를 보고 웃었어요. 그 순간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지우는 알았다. 그것은 5살 때 잃어버린 행복의 잔재였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망설임은 치명적이었다. 즉시 임무 실패로 간주되었다. 함께 투입된 지원팀, 즉 민우의 동료들은 즉시 결함품인 스펙터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민우를 향해 총을 쏘았고 민우는 그들을 피해 도망치다 건설 현장 구조물과 함께 추락했다. 나는 명령을 어겼어요. 민우가 고백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처분을 기다리는 불량품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지훈은 아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의 아들을 괴물로 만들려던 자들은 실패했다. 15년의 세뇌와 학대 속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인간성. 그 작은 불씨가 아들을 살린 것이었다. 아니야, 민우야. 지훈이 흐느끼며 말했다. 넌 실패한 게 아니야. 넌 비로소 이긴 거야. 구간 칠병동의 먼지 쌓인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의사 가운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편안한 수술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메스를 쥔 집도이에 그것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다. 그는 민우의 침대 옆에서 밤을 새우며 아들의 회복을 돕는 동시에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민우의 증언은 참혹했다. 시설이라 불리는 지옥, 감정이 거세된 아이들, 그리고 자산이라는 비인간적인 호칭. 지우는 깨달았다. 그는 아들을 구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적의 가장 중요한 자산 하나를 훔친 것이었다. 그리고 놈들은 그것을 되찾기 위해 혹은 파괴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터였다. 그는 백이태 팀장에게 확보한 암살자의 혈액 샘플과 주사기에 남은 약물을 병원 연구실이 아닌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외부 연구소로 보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단순한 염화칼륨이 아니었다. 그것은 즉각적인 심정지를 유발하면서도 부검 시에는 자연적인 심근경색으로 위장할 수 있는 특수 제작된 독극물이었다. 이것은 놈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들은 민우를 사고로 위장해 영원히 침묵시키려 했다. 지훈은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직감했다. 숨어 있는 것은 시간을 버는 것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그는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머릿속에 그렸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을 떠올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의 한유진 검사. 3년 전 지우는 심장이 파열된 그녀의 어린 딸을 10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살려냈다. 교수님은 제 딸을 살린 게 아니라 제 세상을 구한 겁니다. 이 빚은 제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한유진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지훈은 백이태 팀장의 보안 전화기를 빌려 한유진에게 연락했다. 한 검사, 강지훈이요. 15년 전에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소. 수화기 너머로 한유진의 숨소리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내 아들은 엘리시움 재단의 살인 병기로 키워졌소. 그날 밤 한유진은 병원 야간 당직 의사로 위장하고 백이태의 안내를 받아 구간 칠병동으로 잠입했다. 먼지 쌓인 병실에서 만난 지훈의 모습은 그녀가 알던 냉철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분노로 불타는 전사였다. 지훈은 민우의 증언, 암살자의 존재, 그리고 특수 독극물에 대해 설명했다. 한유진의 표정은 그 어떤 강력 사건을 마주했을 때보다 심각했다. 교수님, 윤태영 회장은 단순한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정재계를 마쿠해서 움직이는 거물입니다. 시설의 존재를 입증한다 해도 그는 꼬리 자르기에 능합니다. 민우 군의 증언만으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알고 있어. 지훈이 태블릿 PC를 켰다. 그것은 병원 내부 서버에 직결된 그의 개인 단말기였다. 그래서 우리는 놈들의 심장을 직접 노려야 하오. 바로 돈줄이지. 나는 지난 10년간 병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했소. 엘리시움 재단의 기부금 흐름은 항상 석연치 않았지. 지우는 병원 재무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의사로서의 그의 천재성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데에도 적용되었다. 이것 보시오. 재단이 거액의 기부금을 입금한 직후 병원 이사회는 항상 특정 업체에 고가 의료 장비를 수혜 계약으로 구매했소.
그의 손가락이 아폴론 메디컬이라는 생소한 회사 이름을 가리켰다. 시세보다 30% 이상 비싼 가격이오. 하지만 이사회는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 윤태영이 이 병원의 명예 이사장이니까. 그리고 구매한 장비 중 일부는 창고에 처박혀 있거나 성능 미달이었소. 한유진의 눈이 번뜩였다. 자금 세탁입니다. 기부금으로 위장한 검은 돈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다시 빼돌린 겁니다. 교수님, 이건 재단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입니다. 그녀는 지훈이 제시한 자료가 윤태영을 올가맬 수 있는 완벽한 스모킹 건임을 직감했다. 그 돈이 시설로 흘러 들어갔을 거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민우를 괴물로 만드는 자금으로 쓰였겠지. 한 검사. 나는 놈들을 내 아들 앞에 무릎 꿇리고 싶소. 하지만 그보다 먼저 더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하오. 한유진은 지훈의 태블릿에서 모든 자료를 자신의 보안 USB로 복사했다. 교수님, 이 자료면 윤태영과 최 이사에게 횡령, 배임, 범죄 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눈치채는 순간 민우 군은 다시 표적이 될 겁니다. 바로 그때 백이태 팀장에게서 긴급 무전이 왔다. 교수님, 최 이사가 움직였습니다. 그가 병원장을 대동하고 본관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실종된 후원 환자를 찾겠다며 병원 전체를 수색하겠다고 합니다. 최 이사는 화재 소동으로 환자를 놓친 후 강지훈이 병원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암살 같은 비밀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재단의 힘을 이용해 병원 전체를 뒤집어 강지훈을 압박하려는 것이었다. 놈들은 칠병동의 존재를 몰랐지만 이렇게 병원 전체를 뒤지다 보면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지훈과 한유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없었다. 한 검사. 지금 당장 영장을 집행해야 하오. 지훈이 결단했다. 놈들이 민우를 찾기 전에 우리가 놈들의 본거지를 쳐야 하오. 하지만 교수님은 여기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최 이사가 병원을 장악하면 한유진이 우려했다. 아니,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놈들은 내가 여기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의사요. 의사는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아. 특히 수술이 필요한 환자 곁을. 지훈은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칠병동에 숨어 있을 생각이 아니었다. 그는 최 이사와 윤태영을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자신의 무대 위로 끌어낼 생각이었다. 한 검사는 검찰 병력을 이끌고 엘리시움 재단 본사를 급습하시오. 지훈이 지시했다. 나는 여기서 최 이사를 상대하겠소. 그가 그토록 찾고 싶어 하는 자산을 내가 직접 보여줄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수술 집도를 앞둔 의사의 목소리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명진대학병원 본관의 거대한 유리 로비는 병원의 심장과도 같았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은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찬란하게 비췄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 로비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얼어붙어 있었다. 최 이사가 병원장과 병원 이사진 몇 명을 대동한 채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병원 보안팀과는 이질적인 기운을 풍기는 사설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병원장님, 후원 환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사장님의 뜻을 몇 번이나 말해야 합니까?
당장 전 구역 수색을 허가하십시오. 병원장은 쩔쩔매고 있었다. 강지훈 교수의 행방도, 그가 데리고 사라진 환자의 행방도 묘연했다. 엘리시움 재단의 압박은 거셌다. 바로 그때 병원장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강지훈 교수였다. 병원장은 최 이사의 눈치를 보며 전화를 받았다. 강 교수, 지금 어디? 병원장님. 지훈의 목소리는 스피커 너머로도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 즉시 본관 로비로 환자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최 이사에게 전하십시오. 그토록 찾던 환자를 이 병원의 모든 이사진과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계하겠다고. 최 이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강지훈이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겠다고.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만함이 이성을 눌렀다. 쥐새끼가 궁지에 몰려 발악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좋습니다. 기다리죠. 그는 로비 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몇 분 후 구관에서 이어진 비상 통로의 문이 열렸다. 휠체어를 탄 민우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뒤를 피곤한 기색 하나 없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눈빛을 한 강지훈이 밀고 있었다. 백이태 팀장이 그들의 곁을 한치도 떨어지지 않고 경호했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붕대와 린넨으로 덮여 있었지만 휠체어에 앉은 소년의 존재감은 뚜렷했다. 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강 교수, 드디어 이성을 찾으셨군요. 그 자산을 순순히 넘기시지. 자산이라. 지훈이 휠체어를 멈춰 세우고 최 이사와 마주섰다. 내 아들 강민우를 감히 자산이라고 불렀나.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대한 유리로비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다. 로비에 있던 몇몇 기자들이 이 충격적인 고백의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다. 최 이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아들이라고 그때였다. 로비의 정문 회전문을 통해 이 모든 소동의 정점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윤태영 이사장. 그는 오늘 긴급 이사회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병원에 온 참이었다. 그는 최 이사에게 청소를 맡겼지만 결국 자신의 작품을 직접 회수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다. 이게 무슨 소란이지. 윤태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강지훈을 보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민우를 보았다. 15년 만에 보는 자산치로였다. 가장 완벽했지만 가장 치명적인 결함품, 윤태영 회장. 지훈이 윤태영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당신이 15년 전에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오셨나? 윤태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의사 따위가 감히 자신에게 대적하려 드는 이 상황이 불쾌했다. 강지훈 교수, 당신은 의사로서 본분을 다했소. 저 환자는 이제 우리 재단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겠소. 윤태영이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최 이사, 환자를 모셔라. 최 이사와 사설, 경호원들이 민우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민우의 몸이 공포로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저 남자, 윤태영, 시설의 지배자, 민우의 악몽 그 자체였. 그는 휠체어에서 떨어질 듯 몸을 움츠렸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이 휠체어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는 아들을 자신의 등 뒤로 완벽하게 감쌌다. 15년 전 놀이공원에서 놓쳐버렸던 그 등을. 안 돼. 지훈이 말했다. 뭐라고. 윤태영의 오만한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갔다. 당신은 내 아들에게 손댈 수 없어. 이 아이는 당신의 자산이 아니라
내 아들 강민우니까. 지훈의 외침은 아버지의 절규였다. 그는 윤태영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체포될 거요. 무슨. 윤태영이 코웃음을 치려던 순간이었다. 지금이다. 유리 로비의 사방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로비의 벤치에 앉아있던 평범한 시민들, 병원 방문객으로 위장하고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검찰 수사관 신분증과 권총이 들려 있었다. 한유진 검사가 인파를 해치고 걸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입니다. 윤태영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배임 및 범죄 단체 조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로비의 모든 문이 전술팀에 의해 봉쇄되었다. 최 이사와 사설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포위되었다. 윤태영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의사. 이 모든 것이 저 의사 한 명이 계획한 일이라고. 이것들 놔라. 내가 누군 줄 알고. 윤태영이 발악했다. 최 이사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이 상황을 뒤집을 유일한 카드인 민우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가 인지를 잡으려던 순간 그의 앞을 그림자처럼 가로막는 자가 있었다. 백이태 팀장이었다. 어딜. 백이태의 목소리와 함께 그의 주먹이 최 이사의 복부를 강타했다. 전직 해병대 수색대 대위의 일격은 흉기 그 자체였다. 컥 최 이사는 단 한 방에 숨이 막혀 쓰러졌다. 그의 경호원들이 총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그들의 이마에는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포인터가 조준되어 있었다. 모든 상황은 단 1분 만에 종료되었다. 윤태영은 수사관들에게 팔이 꺾인 채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여전히 아들을 보호하듯 서 있는 강지훈을 노려보았다. 내 놈. 의사 따위가. 당신은 의사를 얕봤지.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더 큰 실수는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를 얕봤다는 거다. 한유진이 지훈에게 다가와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시움 재단 본사도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교수님이 주신 자료 덕분에 그들의 모든 검은 돈 흐름과 시설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지훈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아들에게로 몸을 돌렸다. 민우는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악몽을 지배했던 신과 같던 존재가 저렇게 무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자신의 아버지, 민우야. 지훈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다 끝났어. 아빠가 있잖아. 이제 괜찮아. 15년 만에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서 공포가 아닌 따뜻함이라는 낯선 감정을 느끼며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유리 로비에 쏟아지던 햇살이 두 부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듯 했다. 유리 로비에 쏟아지던 햇살은 한 제국의 몰락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윤태영 회장의 얼굴은 더 이상 오만한 지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이 모든 상황을 부정하려는 듯 격렬하게 저항하며 악을 썼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강지훈. 저 의사놈이. 그의 발악은 검찰 수사관들의 단호한 제압에 묻혔다. 최 이사는 이미 백이태 팀장의 일격에 정신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 나가고 있었다. 15년간 강지훈의 아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수많은 아이들을 자산으로 취급했던 어둠의 제국은 그들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한 명의 의사, 그리고
아들을 지키려는 한 명의 아버지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기자들은 이세기의 특종을 잡기 위해 몰려들었다. 강지우는 본능적으로 휠체어에 앉은 민우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감쌌다. 15년 전 놀이공원에서 지켜주지 못했던 그 작은 등을 이제는 그 어떤 위협도 뚫을 수 없도록 거대한 산처럼 막아섰다. 그는 아들의 길을 막아 윤태영의 저주 섞인 고함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했다. 한유진 검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엄숙했지만 눈에는 지훈을 향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교수님, 끝났습니다. 재단 본사뿐만 아니라 민우 군이 증언했던 강원도 산속의 시설도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저항하는 경비 인력을 제압하고 23명의 아이들을 추가로 구출했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23명. 그의 아들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던 또 다른 생명들이었다. 그의 싸움은 단지 아들 민우만을 위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많은 비극을 막기 위한 의사의 사명. 그 자체였다. 감사합니다. 한 검사. 그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유진은 민우를 바라보았다. 민우 군, 넌 이제 자산 치료가 아니야. 넌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린 핵심 증인이자 피해자다. 국가가 널 보호할 거야. 하지만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녀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15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안전이라는 낯선 감각에 그저 가늘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그 후 몇 주간 대한민국은 엘리시움 재단 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자선 사업가의 탈을 쓴 악마. 윤태영의 이중생활과 그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명진대학병원을 이용한 거액의 자금 세탁 혐의는 시작에 불과했다. 아이들을 납치해 살인 병기로 양성한 시설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하지만 지우는 이 모든 세상의 소란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다. 그는 다시 의사 가운을 입었지만 그의 세상은 더 이상 수술실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병원 내 가장 조용하고 안전한 VIP 병동에 머무는 아들 민우의 곁을 지켰다. 윤태영은 구속되었지만 15년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민우를 감옥에 가두고 있었다. 민우는 국내 최고의 심리치료사들의 집중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스펙터로 살아온 15년의 기억을 지우고 강민우로서의 삶을 다시 배우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그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 등 뒤에 서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친절한 간호사의 손길에도 반사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다. 지우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기다렸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15년을 기다려 찾은 아들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수술 후 회복 시간을 주듯 영혼이 회복될 시간을 기꺼이 주었다. 그는 수술이 없는 날이면 병실에 앉아 민우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앨범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게 너야. 5살 때 이 공룡 인형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지. 지훈은 웃으며 말했지만 민우의 눈은 공허했다. 그에게는 그 기억이 없었다. 그는 사진 속에 행복해 보이는 아이가 자신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병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다.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민우가 입을 열었다. 그 반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전보다 조금은 부드러웠다. 그 반지를 준 사람,
엄마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민우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시설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한 순간이었다. 지훈은 서류를 내려놓고 아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품속에 보관하고 있던 이제는 깨끗하게 닦인 은반지를 꺼냈다. 내 엄마. 서연이는. 지훈은 아내에 대해 이야기했다. 햇살처럼 따뜻했던 미소. 민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민우를 잃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지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15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이었다. 민우는 조용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퇴원을 앞두고 지훈에게 말했다. 그 사람 보고 싶어요. 지훈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래, 엄마 만나러 가자.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추모 공원으로 향했다.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는 언덕 위 안에 서연의 작은 비석이 있었다. 지훈은 15년간 홀로 찾아왔던 이 길을 이제는 아들과 함께 걷고 있었다. 그는 비석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서연아. 지훈의 목소리가 잠겼다. 나 민우 데려왔어. 15년이나 걸렸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더 이상 감정을 누르지 않았다. 아내의 사진 앞에서 그는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로서,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남편으로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민우는 비석에 새겨진 서연이라는 이름과 희미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낯선 여인이었지만 자신을 지옥에서 끌어내준 아버지의 모든 것이기도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비석에 손을 뻗어 차가운 돌을 쓸어보았다. 그때 지훈이 민우의 목에 무언가를 걸어주었다. 15년의 세월을 돌아오는 반지였다. 이건 널 고통스럽게 하던 게 아니야. 민우야. 지훈이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증표였어. 그리고 15년 만에 아빠가 널 찾을 수 있게 해준 기적이었지. 민우는 자신의 가슴팍에 걸린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시설에서 이 반지는 고통의 기억을 자극하는 매개체였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손에 들린 이 반지는 따뜻했다. 그는 가만히 반지를 손으로 감싸쥐었다. 더 이상 경련이나 고통은 없었다. 그저 아련한 무언가가 가슴을 채웠다. 어머니.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비석을 향해 속삭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여전히 보통의 20살 청년과는 달랐다. 15년의 공백은 거대했다. 두 사람은 낯선 타인처럼 서툴렀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절망 속의 혼자가 아니었다. 어느 주말 저녁, 지우는 서툰 솜씨로 저녁을 차렸다. 요리라고는 해본 적 없는 그가 만든 음식은 엉망이었지만 민우는 묵묵히 포크를 들었다.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침묵이 아닌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는 조심스러운 침묵이었다. 민우야. 지훈이 불렀다. 천천히 하자. 15년만큼. 아니, 그보다 더 오래 걸려도 좋아. 아빠가 기다릴게.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여전히 감정을 표현하는 법이 서툴렀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에 걸린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미소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한 움직임이었지만 지훈에게는 15년 만에 다시 보는 아들의 웃음이었다. 지독했던 악몽이 끝나고 두 사람에게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